런던의 가스등이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던 1889년의 어느 여름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베이커 거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결혼 후 홈즈와 떨어져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불길한 예감이 나를 깨웠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내 진료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고, 문 밖에는 한 젊은 남자가 한 손을 피로 물들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있어야 할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도끼 같은 흉기에 잔인하게 베어나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그를 치료하며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기술자의 잘려나간 손가락 뒤에 도사린 거대한 어둠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베이커가의 그 친구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자와 쓴 자네의 그 평범하고 지루한 진료실에 아주 흥미로운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군. 어떤가? 이 잘려나간 손가락이 내뿜는 피비린내가 자네의 의학적 호기심을 넘어선 지적 유의를 자극하지 않나? 홈즈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니었으며 런던 전역을 뒤흔들 거대한 위조 지폐 음모와 죽음의 함정에서 탈출한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고, 그 기괴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시간은 1889년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개업이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고, 병원은 패딩턴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환자는 역의 철도원이었으며, 그는 아주 이른 새벽에 내 문을 두드려 자기가 데려온 환자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며 나를 재촉했다. 거실로 내려가니 한 젊은 남자가 의자에 푹 쓰러지듯 앉아 있었는데, 그는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으며 그의 오른손은 피가 뚝뚝 배어나온 손수건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손을 좀 봐주십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피에 젖은 손수건을 풀어냈다. 손수건이 상처 부위에서 떨어질 때마다 끈적한 핏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고, 상처를 본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엄지손가락이 뿌리째 사라져 있었고 단면은 아주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단번에 잘려나간 형태였으며, 단순한 기계 사고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상처였다. 환자분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건 아주 끔찍한 상처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단두대라도 잘린 것 같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인간의 증오가 담긴 칼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죽이려 했던 살인마의 도끼였지요. 제가 왜 그곳에 갔는지, 제가 왜 그들의 말을 들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나는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약을 발랐다. 자극적인 약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고, 남자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꽉 움켜쥐며 고통을 참아냈으며, 수술을 마친 뒤 나는 그에게 브랜디 한 잔을 건네며 진정시켰다. 좀 진정이 되십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 사건이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전에 환자분이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내 친구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찰이라니요? 선생님, 아니요. 경찰보다는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 철도원에게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친구 중에 아주 기이한 사건을 해결하는 천재적인 탐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를 그분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기괴하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라면 홈즈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달려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곧바로 마차를 불렀고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아침 거리를 가로질러 베이커가 221비번지로 향했다. 마차의 바퀴가 자갈길을 구를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환자의 불안한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은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비밀스럽게 느껴졌다. 우리가 베이커가 221비번지에 들어섰을 때 홈즈는 이미 깨어나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짙은 쥐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아침 조간신문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방 안은 그가 밤새 피워댄 독한 담배 연기가 가스등 불빛 아래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으며 낡은 가구들 사이로 눅눅한 종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홈즈는 우리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치 허공의 먼지를 읽듯 무심하고 냉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왓슨, 자네 병원에 아주 진귀한 선물이 배달된 모양이군. 패딩턴 역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마차의 바퀴 소리가 유독 불규칙하고 무거웠던 걸 보니 자네 옆에 앉은 그 젊은이는 심각한 외상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가 내 추측이 자네의 의학적 진단과 일치하는가? 홈즈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매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날카롭게 헤덜리 씨의 잘려나간 손목과 창백한 안색을 훑고 지나갔다. 그의 무심하면서도 고압적인 태도에 질린 헤덜리 씨는 잠시 주춤하며 나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홈즈, 이분은 수압 엔지니어인 빅터 헤덜리 씨라네. 자네 말대로 이분은 어젯밤 꿈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사투를 벌이고 엄지손가락을 잃었지. 자네의 그 명석한 두뇌가 아니면 이 청년이 겪은 기괴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길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데려왔네. 손가락 하나라니 아주 매력적인 보수로군. 보통 수압 엔지니어가 사고를 당한다면 기계 장치에 손이 끼어 으깨지는 게 상식이지만 이 청년의 상처는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날붙이에 의해 단번에 절단된 형태가 아닌가. 자헤덜리 씨, 겁먹을 것 없네. 거기 있는 안락 의자에 편히 앉아 자네의 그 불행한 엄지손가락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아 보게나. 헤덜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건넨 브랜디 잔을 감싸쥐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젯밤의 공포가 여전히 서려 있었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뻔했던 그 기묘한 계약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런던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가난한 엔지니어입니다. 사무실을 연 지 2년이 넘었지만 일거리는 거의 없었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던 지난 화요일 오후 리샌더 스토크 대령이라는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기이할 정도로 마른 얼굴에 눈빛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으며 저에게 하룻밤 샘 작업의 대가로 50긴이라는 거액을 제안했습니다. 50긴이라니 엔지니어의 하룻밤 일당으로는 지나치게 과하군. 돈의 액수가 상식을 벗어날 때는 언제나 그 뒤에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나 감당하기 힘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지. 그런데도 자네는 그 위험한 미끼를 덥석 물었단 말인가? 네, 그랬습니다. 당장의 가난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대령은 작업이 반드시 밤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가 지정한 곳으로 비밀리에 와야 한다는 기괴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본 것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항구령을 내렸고 저는 그 조건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헤덜리 씨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홈즈의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문제를 마주한 수학자의 지적 희열에 가까웠다. 홈즈는 파이프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고 자욱한 연기 사이로 그의 눈은 더욱 번뜩이기 시작했다. 헤덜리 씨는 그날 밤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아이포드 역으로 향했다고 했다. 역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창문이 두꺼운 가죽으로 모두 가려진 낡고 어두운 마차였으며 대령은 그를 마차 안으로 밀어넣고 1시간가량 시골길을 달렸는데 헤덜리 씨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고 회상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외딴 저택이었습니다. 대령은 저를 어두운 복도를 지나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아주 아름답지만 공포에 질린 눈을 한 독일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령의 눈을 피해 저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목숨이 위험하다며 간절하게 속삭였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때로 탐정의 추리보다 정확할 때가 있지. 자네는 그 황금빛 미끼에 눈이 멀어 그 소중한 경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군. 그래. 그들이 자네에게 수리를 맡긴 기계는 도대체 어떤 물건이었나? 그것은 방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철제 수압 프레스였습니다. 대령의 말로는 플러토라는 희귀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바닥에 눌러붙은 미세한 금속 찌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광석가루가 아니라 정교하게 가공된 은과 주석의 합금 가루였고 저는 그것이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기계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헤덜리 씨가 기계의 결함을 지적하며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대령을 바라보자 스토크 대령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얼음 송곳이 아니라 사리를 품은 뱀의 눈처럼 변했고 입가에는 잔인한 조소가 서렸다. 자네는 너무 유능해서 탈이야 헤덜리.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엔지니어는 우리에게 재앙일 뿐이지. 자네의 그 뛰어난 관찰력이 자네의 무덤을 파게 될 줄은 몰랐나 보군. 잘 가게나 젊은 친구. 대령은 헤덜리 씨를 기계 안으로 밀어넣고는 무거운 철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기계의 레버를 사정없이 당겼으며 거대한 철제 천장이 묵직한 금속음을 내며 헤덜리 씨의 머리 위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헤덜리 씨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공기가 압착되며 내는 비명 같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공포에 몸부림쳤다고 고백했다. 천장이 제 머리에 닿기 직전 기적적으로 벽에 나무 판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하기 위해 비밀 통로를 열어준 것이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뒤쫓아온 대령이 휘두른 날카로운 도끼가 제 엄지손가락을 덮쳤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숲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헤덜리 씨의 처절한 진술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홈즈는 아무 말 없이 파이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허공에 거대한 연기 고리를 만들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헤덜리 씨가 이동했던 경로와 기차의 시간을 정교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마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고 했지만 사실 그 마차는 아이포드역 주변을 원을 그리며 뱅뱅 돌았을 뿐이네. 자네의 감각을 속여 저택의 위치를 은폐하려 했던 고전적인 수법이지. 자네가 갇혔던 그 죽음의 저택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속에 있네. 자 왓슨, 어서 준비하게나 런던 경시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에게 연락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연기나는 범죄의 현장으로 떠나야 하네. 우리는 서둘러 기차를 타고 아이포드역으로 향했고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 숲 너머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이미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뜨거운 열기와 나무가 타들어가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헤덜리 씨를 납작하게 눌러 죽이려 했던 그 거대한 수압 프레스 역시 붉게 달아오른 채 잔해 속에 처박혀 있었다. 홈즈 저길복에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택에 불을 지른 게 분명하네. 기계도 집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군. 아니 왓슨, 이건 범인들이 지른 불이 아니야. 자네는 저 기계의 결함을 수리하러 갔던 기술자의 말을 잊었나? 헤덜리 씨가 탈출할 때 기계의 램프가 깨지면서 새어나온 기름에 불이 붙은 것이지. 결국 그들이 자네를 죽이려 했던 그 기계가 그들의 아지트를 불태워버린 셈이군. 불길이 어느 정도 사그라진 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헤덜리 씨가 잃어버린 엄지손가락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이 기괴한 사건이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서글픈 증거였다. 비록 스토크 대령과 그 일당들은 위조 지폐 금속판을 챙겨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헤덜리 씨는 자신의 잃어버린 손가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홈즈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하며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기괴한 연극의 막을 내렸다. 비록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한 젊은 기술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규모 위조 지폐 음모를 세상에 알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다. 헤덜리 씨, 너무 낙담하지 말게나. 자네는 손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대신 평생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아주 값진 이야기를 얻지 않았나. 때로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함이 우리 주변을 맴돌지만 진실은 결국 타오르는 불꽃처럼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네. 홈즈는 다시 평소의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물었고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가 기차 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베이커가로 향했다. 이것이 내가 기록한 셜록 홈즈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강렬했던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사건의 전말이다. 셜록 홈즈의 모험 9번째 에피소드 기술자의 엄지손가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고전 명작 오디오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셜록 홈즈의 모험 10번째 에피소드 귀족 독신남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